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정일관과 정구영의 불만. (1965년 5월) 말 미국 방문을 마칠 무렵 박정희는 김성은 국방장관을 불러 귀옛말을 했다. 김 장관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구영 씨를 만나 내가 그러더라고 하면서 미국에 갔더니 존슨 대통령이 일개 전투사다를 파병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 수락했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잘 좀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오시오. 김 장관은 귀국 직후 서대문에 있던 정 의장 집으로 직행, 대통령의 말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그런데 정 의장은 시큰둥하게 듣고 있더니 월남 가면 앞으로 전사자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럴 경우 유가족들이 전사자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둘러매고 태평로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나와 데모라도 벌이면 큰일 아닌가 라며 걱정을 했다. 의장님, 현재 우리나라는 파병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요청하는 파병을 거절한다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개 사단을 다 뽑아가든지 1개 사단이라도 뽑아가 월남전선에 투입할 겁니다. 파병을 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 관계도 금이 가기 쉽고 한국의 방위력도 그만큼 악화될 게 뻔합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면 북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월남 파병을 하는 것은 월남의 안보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 때문입니다. 안보를 담당한 국방장관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합니다. 의장께서 단안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구영은 아무 대꾸도 없었다. 김 장관은 그 길로 청와대로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정 의장께서는 별무 반응이시고 유가족들이 데모라도 벌이면 큰일이라고 걱정하십디다 라고 보고했다. 박정희는 벌컥 화를 내면서 뭐 데모를 하면 큰일 아니냐고, 그게 그렇게 두렵다면, 그게 무서워서 파병 못한다면 정권을 내놔야지 라고 소리쳤다. 1965년 7월 12일 정부는 조인된 한일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정부는 전투사단 및 필요한 지원부대의 월남 파병에 관한 동의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정의 큰 방향을 결정지을 두 현안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국론 분열에 의한 정치 및 경제 불안을 최단기간 내에 마무리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문제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부 갈등으로 해서 야당에 끌려다니는 공화당이 박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켜줄 것인가였다. 김종필 전 당의장 및 정구영 현 의장을 따르는 주류와 김성곤 의원을 필두로 하는 비주류의 싸움에서 박 대통령은 서서히 비주류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고 이우락 비서실장이 반김종필, 정구영 노선을 드러내고 있을 때였다. 1964년 6.3 사태 직후 두 번째 외유를 떠난 김종필 당의장을 이은 정구영은 변호사 협회장 출신의 깐깐한 원칙주의자였다. 박정희도 연로한 정구영에게는 항상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려워했다. 정 의장은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많이 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잦은 갈등을 일으켰다. 정구영은 공화당 정치자금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의하여 조성되고 배급되는데 대해 불만이 많았다. 그는 이우락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정치자금에서 손을 떼게 하고 실장직에서도 물러나게 하려고 박 대통령과 담판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정구영은 생전에 이런 증언을 남겼다. 한일 회담이 마무리 단계로 가니 청구권 자금이다, 차관이다, 교포재산 반입이다 해서 외국 자본이 도입되고 수출, 증산, 건설이란 이름으로 융자가 나가게 되니까 특혜라는 게 문제가 되고 그 그늘에서 정치자금이 복잡하고 미묘한 분쟁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낸 김유택 당무위원한테 특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시켰어. 내가 조사를 지시했다는 말이 청와대에 들어간 모양이야. 그땐 거의 매일 대통령을 만날 때인데 하루는 박 대통령이 특혜 얘기를 불쑥 꺼내. 정구영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이렇게 이어졌다고 기억했다. 박정희, 당에서 너무 특혜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주십시오. 정구영, 당의 정책위원회는 그러면 못하는 겁니까? 박정희, 어느 기업에 융자를 얼마나 주고 어느 기업에 대해서 지불 보증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당이 검토하고 결정하려 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정구영, 그 말씀은 옳습니다. 당은 구체적인 행정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정책이나 그 운용이 공화당의 정강정책에 위배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나라의 경제정책을 다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원칙 문제만을 파고들지 구체적인 행정사무는 파고들지 않습니다. 당정책위원회가 경제정책의 중요 부분을 심의하지 말라는 말씀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 그런 말은 아니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특혜라고 하니 하는 말입니다. 특혜가 있다 해도 그 조사를 당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구영, 부정부패 일소는 당의 기본 공약인데, 그렇지만 당으로서도 이 문제는 신중히 다루겠습니다. 정구영은 대통령과의 특혜권으로 워낙 논쟁을 많이 해서 정 의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 재떨이가 왔다 갔다 한다는 말도 있었다 라고 했다. 대통령이 연신 담배를 피우고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재떨이가 대통령 따라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당에서 눈 감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모순 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지. 우리 헌정사엔 집권 여당이 그들의 총재가 임명한 강요를 상대로 해임안을 국회에 낸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1965년 3월 공화당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일이다. 야당은 국회에서 판본, 화신그룹 등에 대한 은행권의 용자가 이우락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밝히라고 서봉균 재무차관을 불러 따졌다. 공화당 의원들도 은근히 야당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공화당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이번 대출은 시중은행이 알아서 한 일이니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장기영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도 거액 융자도 어차피 갚아야 하는 것이다. 1년쯤 지나면 참 유치한 얘기를 떠들었구나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공화당은 야당과 이 문제의 해결을 놓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특혜 융자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한다는 약속을 해버렸다. 박 대통령이 공화당의 그런 건의를 묵살하려고 하자 신현식 의원 등 3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하여 장기영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냈다. 박 대통령은 신영식 의원을 불러 철회를 설득하려고 했는데 신 의원이 종적을 감춰버렸다. 박 대통령은 정구영을 불러 하소연하듯이 말했다. 정 선생님, 아니 여당 의원이 장관 해임안을 내고 이것이 통과되면 내 위신은 뭐가 됩니까? 너무 사태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국회와 국회의원은 독자성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공화당이 국민의 대변자라는 본분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정구영 의장에게 왜 이 시점에서 장기영 부총리를 해임할 수 없는지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군정 말기, 쌀이 부족할 때 한국일보 사장이던 정기영을 일본으로 보내 미쓰이 그룹을 통해서 쌀을 연불 조건으로 비밀리에 수입해온 일을 이야기하면서 한일 회담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때 장 부총리같이 추진력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부총리 해임안은 국회에서 부결되도록 해보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의사도 존중하셔서 적당한 시기에 교체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답이 없었다. 1965년 3월 25일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부총리 해임 건의안은 가 54, 부 16, 기권 65표로 부결됐다. 1965년 7월 29일 박 대통령은 존슨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7월 25일자 존슨의 친서에 대한 답장인 이 편지에서 그는 월남 사태에 대한 각하의 확고한 결의에 대해서 지지를 보낸다. 한국 정부도 이미 4단 규모의 전투병력을 월남에 증파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월 중에는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8월 4일 민중당은 중앙상무위원회를 열고 한일 회담 비준에 반대하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이 오는 8일까지 탈당계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도록 결의했다. 정당법은 국회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순 공화당 원내대변인은 헌정질서를 외면하려는 자학적인 비극이라고 논평했다. 국회 비준특위회 민간식 위원장은 야당이 극한적인 결의를 전해 듣고는 산회를 선포했다. 특위 소속 김대중 의원은 한일 국교 정상화의 불가피성을 이해하는 입장이었다. 그는 당론 통일이 안 되어 비준 저지의 길은 막연하고 의원직을 그만두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못 살겠다면서 책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다. 박 대통령은 공화당의 내부가 모처럼 단결하여 밀고 나가고 있는 사이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8월 6일 그는 전북 지방을 순시한 뒤 일찍 청와대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프로레슬링 시합을 구경했다고 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투부대의 월남 파병안에 대해서 찬성 12,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중당의 김준현, 조윤영 의원은 찬성, 공화당의 박종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8일 심야까지 간 국회 한일조약 비준특위 회의를 마치고 청와대를 찾아간 공화당 의원들에게 박 대통령은 왜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는가? 시간을 끌어주면 야당이 그냥 통과시켜 주납니까? 라고 질책했다. 11일 공화당은 야당 의원들을 체력으로 밀어붙인 다음 비준안을 특위에서 통과시켰다. 다음날 민중당은 55장의 의원직 사퇴서를 이호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그들은 수리되지 않더라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윤보선 고문 계열의 강경파에 박순천 대표 등 온건파가 끌려가고 있었다. 의원직 사퇴서를 내지 않은 강문봉, 최희송 의원은 제명됐다. 8월 13일과 14일 이호상 의장은 국회에서 민중당을 탈당한 윤보선, 김도연, 서민우, 정일영, 정성태, 김재광, 윤재술 등 7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선포했다. 야당의 극한 투쟁은 대학생들의 비준 반대 시위를 촉발시켰다. 12일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전국 도시로 학생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국회는 13일 공화당 의원만으로 1개 전투사단의 월남 파병안을 가 100일, 부 1,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14일에는 한일 협정 비준안을 가 110,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비준안 통과 하루 전 정일권 총리는 정구영 공화당 의장과 만났다. 정 의장이 비준안을 통과시킨 다음 물러나겠다고 하니 정 총리도 동조하더란 것이다. 저도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말이 국무총리지 내가 무슨 국무총리입니까? 이런 로봇 총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정 총리는 중요 정책 결정에 내각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내각의 바람벽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데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 특히 이유락 비서실장과 김영욱 정보부장을 비롯한 대통령 측근들의 밀실 정치에 분노하고 있었다. 16일 정일권 총리와 정구영 공화당 의장은 내각과 당 간부들의 일괄 사표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정 의장에게 얼굴을 붉히면서 아니 선생님은 중요한 일을 처리하시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런 문제를 꺼내니 어째 이러십니까? 가져가십시오. 사표는 못 받습니다. 라고 난감해했다. 2개의 짐을 한꺼번에 벗어던진 박 대통령은 격화되는 학생 시위를 비웃듯이 16일 진해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 이유락 실장은 이날 아침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의 사표를 정일권 총리에게 돌려주고 난 다음 정구영의 집을 찾아왔다. 각하께서 진해로 떠나시기 전에 이걸 선생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국무총리도 반려받으셨으니 선생님도 받으십시오. 가져온 것을 거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받긴 받겠소만 다시 제출하겠소. 대통령께도 그렇게 말씀드려주길.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관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기자들과 바닷가에서 국회에서 월남 파병 동의안이 통과된 3일 뒤인 1965년 8월 16일 오후 김성은 국방장관은 파월 전투부대 창설 명령을 내리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최명신 소장을 초대 사단장으로 결정 박정희 대통령에게 상신했다. 황해도 곡산 출신인 최명신은 조만식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투옥되어 옥사한 최은극 쥐사의 장남이다. 그는 6.25 당시 중령으로 백골병단이란 유격대를 이끌고 적진에 침투해 천여 명의 적 사살 전과를 올렸고 인민군 대남 유격대 총사령관 길원팔과 참모들을 포로로 사로잡았으며 김일성의 작전명령서를 압수하는 등 비정규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육군 본부 내 동료들도 최 소장의 발탁에 모택동의 유격 전술과 쿠바, 월남, 중남미 공산주의자들의 게릴라 전술을 고루 익힌 그를 적소에 기용했다고 평했다. 이미 며칠 전 김용배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최명신 장군을 파월 전투부대 사단장으로 추천받은 김성은 국방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파월 한국군 사령관으로서 한국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최명신 소장이 어떻습니까? 라고 떠봤다. 김성은 전 장관은 조선 경비사관학교 5기생인 최명신은 2기 출신인 박정희의 사관학교 후배인 동시에 5.16 혁명 주체였던 점도 참조했는데 박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면서 흔쾌히 수락했다고 회고했다.
최명신 소장은 8월 23일 동부전선 수도사단에서 주월 한국군 사령관 겸 사단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최 장군은 이날 수도사단 제1기갑연대와 제1연대를 맹호부대의 주축으로 삼고 부대 편성식을 지휘했다. 주월 한국군 부사령관 겸 부사단장은 이남주 준장, 군수지원사령관 이범준 준장, 참모장 최영구 대령, 제1기갑연대장 신현수 대령, 제1연대장 김정운 대령, 포병사령관 김창복 대령, 군수지원사령부 참모장 장근 대령, 병원장 이규동 대령, 박정희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기자들을 만나도 외면해버리지만 큰 계획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기분이 상쾌한 날이면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곧잘 털어놓곤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 때보다는 해수욕장 등 휴양지에서 기자들에게 흉금을 털어놓고 소신과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주곤 했다. 1965년 8월 17일 박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진해 저도 해수욕장으로 내려갔다. 진해에 도착 즉시 유경수 여사는 해군 공관으로 수행 기자들을 초청해 과일 파티를 열어줬다. 한 기자가 말했다. 각각께서 원래 허식을 싫어하는 분이란 걸 알지만 기왕 카메라맨이 사진을 찍을 때는 좀 포즈를 취하도록 충고해 주십시오. 수줍음이 많았던 박 대통령은 어쩌다가 사진 기자들이 기회를 포착해 카메라를 들면 어느새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엉뚱한 짓을 해버렸다. 그래서 항상 무뚝뚝한 표정만 지면에 실어야 했다. 유경수는 기자의 말에 미간을 찌푸리면서도 저도 몇 번이나 그렇게 일러줬지만 그분은 도대체 듣지를 않으세요. 좀 쑥스러운 모양이에요. 라고 했다. 저도는 진해에서 해군 함정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섬이다. 이날 박정희는 먼저 해군 보트로 건너갔고 그보다 20분쯤 뒤 기자들이 탄 배가 뒤를 따랐다. 깊은 바닥의 모래와 자갈도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물이 맑았다. 모래사장 안쪽으로는 우거진 숲과 오솔길이 있었다. 북쪽 모래밭에는 파도에 밀려갈 듯 하얀 천막이 곱게 펼쳐져 있고 그 아래로 박 대통령이 이우락 비서실장 및 육해공군 장성들과 함께 앉아 맥주를 마시며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무아지경에 빠진 기자들도 취재를 잊은 채 모래사장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거나 해수욕을 하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박종규 경호실장과 권투시합 흉내를 내던 8살 된 지만군이 기자들에게 장난을 걸어왔다.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는 임마 대통령 아들 이리와 하며 불러내 팔씨름을 했다. 기자들은 서늘한 그늘 밑에서 대통령을 수행한 장관들과 장기와 바둑을 즐기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연신폭소가 터져나왔다. 수영을 하던 이우락 실장이 물을 뚝뚝 흘리며 걸어 나오더니 김종신 기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각하께서 지금 한가하니 가봐 라고 귀뜸해 주었다. 일행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온 김 기자는 수영복 차림 그대로 박 대통령이 머물던 텐트로 들어갔다. 대통령은 텐트 아래서 낮잠을 즐기는 중이었다. 각하 오랜만입니다. 박정희는 슬그머니 실눈을 뜨더니 난 또 누구라고 그리 앉으시오 라며 반갑게 맞아줬다. 수영복만 걸친 채 마주 앉은 김 기자는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화제로 올렸다. 박 대통령은 김종신 기자의 머리를 가리키며 농을 걸었다. 김 기자도 머리카락이 곱슬해서 미국에 가면 깜둥이 취급받기 쉽겠어. 각하는 뭐 반곱슬머리 아닙니까? 박정희는 예끼 이 사람 하며 껄껄 웃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분이 아주 좋다는 것을 파악한 부산일보 김종신 기자는 12조에 소재를 꺼냈다. 각하는 신문기자와 감정이라도 있습니까? 혁명 초기에는 각하를 잘 몰랐고 사상적으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각하를 도우려 하는데 기자들을 배관시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설사 기자들이 각하를 이해 못한다 손 치더라도 너그럽게 대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오늘은 좀 따져야겠습니다. 박정희는 빙그레 웃더니 오늘은 내가 김 기자에게 톡톡히 당하는군 이라며 요리사를 불러 맥주를 청했다. 내 한턱 낼 테니까 오늘은 그만해도 나하고 따져봤자 심판 볼 사람이 없으니까 소용없어. 김종신은 지박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며 박 대통령 곁에서 웃음을 터뜨리던 주치의 지용창 박사를 가리켰다. 박정희는 지박사는 내 편인데 하며 다시 웃었다. 지박사는
나는 사쿠라가 아닙니다. 엄정 중립입니다. 라고 했다. 잠시 후 박 대통령은 정색하며 김종신 기자에게 말문을 열었다. 내가 왜 기자를 미워하겠어. 이제 4, 5년 동안 같은 지붕 밑에 살다 보니 한 식구같이 정이 들었는데. 정이 그렇게 들었으면 대통령을 뵈려고 비행장까지 심리, 이심리기를 뿌연 흑면지 마시면서 달려간 기자들에게 손 한번 안 들어주시깁니까? 박 대통령은 껄껄 웃더니 그래, 그렇다면 확실히 그건 내 잘못이고 내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던 모양이야. 자, 술이나 한 잔 들어 하며 맥주잔이 넘치도록 술을 따랐다. 어느새 기자들이 4-5명 몰려와 대통령과 김종신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김 기자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대통령이 없을 때 불평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이런 기회에 무조건 털어놔 하고 선동했지만 기자들은 말해보았자 마찬가지라면서 엉거주춤하게 있었다. 박정희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슬쩍 비꼬며 반격했다. 기자들은 아마 자기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모양이지. 청와대에 나오는 어떤 기자는 신문사에서 무조건 청와대를 족치는 기사를 쓰라는 통에 사흘이나 나오지를 못하고 고민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박정희는 신뢰를 들어가며 사실대로 기사를 써야지. 신문을 팔기 위해 콩을 팥이라고 써서는 안 된다 라고 일침을 줬다. 신문이 부정부패를 들춰내는 것은 국가를 위해 잘하는 일이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질색이야. 그러나 4년 동안 정부를 맡아오면서 신문하고 정이 들어버렸어. 박 대통령과 대구사범 동창관계인 황용주 씨가 세대지 필화 사건으로 몹시 고생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박 대통령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공평하지 못한 데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박정희는 김준현 의원의 예를 들면서 없는 사실을 꾸며 일본에서 정치 자금을 받았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따끔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대통령과 친하다는 사람은 가혹하게 꼬투리를 잡는다고 했다. 대담이 끝나갈 무렵 한 기자가 카카, 자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자 박 대통령은 그럼 하루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기로 하지 라며 좌중을 폭소로 몰고 갔다. 이날 오후 박정희는 김성은 장관, 해군 참모총장과 노를 젓는 낚싯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낚시를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낚싯줄을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힌 뒤 줄이 감긴 자세를 까딱까딱거리다 어느새 한 마리씩 낚아올리곤 했다. 곁에서 지켜보던 김 장관은 대통령의 낚시 감각이 대단한데 놀랐다고 한다. 군항이 인근 해역이라 어부들이 출입을 하지 못한 맑은 바다는 물반, 고기반이었다. 박 대통령 일행은 광어, 붉은 돔, 흑돔, 농어 등을 잡아 올려 즉석에서 회를 떠 소주와 함께 먹었다. 저도에서 다시 배를 타고 나온 그날 저녁 이우락 실장과 기자들은 진해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한동안 정구영 의장 등 공화당 일부에서 이우락 비서실장 해임을 건의했던 사건 때문에 착잡했던지 이우락은 탁상을 쾅쾅 치며 쌓였던 우라통을 터뜨렸다. 이봐요, 내가 뭘 잘못했냐 말이야. 심심하면 물러나라니 내가 대통령 비서지 국회의원 비서란 말이야. 대통령께서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둘 용의가 있어. 하지만 자기네들이 뭔데 날 그만두라는 거야. 계집을 팔더라도 국회의원을 한번 해봐야겠어. 진해 별장에서 1박한 박 대통령은 제주도로 떠나기 직전인 8월 18일 아침에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장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같은 시간에 유경수 여사는 부대장 부인들과 환담하고 있었는데 이곳에 들이닥친 기자들을 육 여사가 먼저 알아차리고 반갑게 맞았다. 촬영을 마친 박 대통령이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기자들에게 다가오자 육 여사는 여러분을 가장 좋아하는 분이 저기 오시네요 라며 안내했다. 박 대통령은 진해 해군기지 내 공항으로 향하던 중 기자들과의 이야기가 시국담으로 변해가자 거의 못 들은 채 하며 비행기에 올랐고 뒤따르던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제주에 가서 봅시다 라며 손을 흔들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박정희의 학생, 교수, 정치인 비판 1965년 8월 19일 아침 서귀포 관광호텔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8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오랜만에 만나니 여러분들이 할 이야기가 많을 텐데 어디 이야기해보쇼 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기자가 정치인들의 버릇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박정희는 웃으면서 점차 고쳐지겠지 라며 그런 계획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기자들의 질문 주제는 시국 수습과 개각 문제 등을 거쳐 학생 데모로 옮겨갔다. 박정희는 격양된 어조로 내용도 모르고 명분도 없는 학생 데모의 버릇을 고쳐야 나라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했다. 1965년 8월 20일 오전 11시경 개학을 맞은 서울 경희대학교의 처녀 학생들이 한일협정 비준 성토대회를 갖고 시위에 나섰다. 학생들은 학교 앞 골목길을 800m가량 나가다가 200여 명의 기동경찰과 충돌했다. 최루탄이 발사되고 연이어 학생들로부터 돌멩이가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각 경기대와 서울법대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다. 서귀포에서 휴가를 보내던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다시 진해로 옮겨와 8월 22일 휴가의 마지막 날을 보냈다. 이날 오후에 삼남지방을 시찰하던 김종필 의원과 구태회, 최성림 의원 등이 진해에 머물던 박 대통령을 찾아왔다. 이날 저녁 박 대통령과 김종필 의원은 약 1시간에 걸쳐 비준 파동 이후의 시국 수습 대책과 예산안 심의 및 대야 협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대자가 끝난 뒤 구, 최 두 의원을 합석시켜 정부형 당의장 사퇴 고수에 대한 사후 문제와 공화당 결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8월 24일 아침 일당 국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정구영 의장은 부가연동 자택을 찾은 기자가 박 대통령이 사표를 되돌려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묻자 절대로 정치적 쇼는 안 합니다. 정치적 쇼를 하는 걸 보면 눈을 부릅뜨고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박 대통령께서 꼭 사표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사표를 냈을 때 잘못 쇼를 했기 때문에 오늘에까지 이르렀어요. 라며 후회하는 빚마저 보인 그는 위원장직에 계속 눌러앉아 있음으로 해서 당의 자연적 생성 발전을 막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꼭 물러나야 하겠다 라고 말했다. 1965년 8월 23일 오전 11시 40분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전용기 편으로 7박 8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귀경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법대생들은 무기한 동맹 휴학을, 서울대학교 물리대생과 고려대 학생들은 학기 말 시험 거부를 결의했다. 서울대 11개 단과대 학생 대표들도 모임을 갖고 대학교 전체가 학기 말 시험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하루만 전국에서 만여 명의 대학생들의 데모가 있었다. 서울에서는 학생 252명이 경찰에 연행되는 가운데 학생 13명이 중경상을 입고 후송됐고 경찰도 28명이 부상당했다고 서울시경은 발표했다. 이날 오전 내무, 법무, 문교, 공보 등 사부 장관은 공동담화문을 통해 요즘 사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단정하고 이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박영수 치안국장이 요즘 학생 데모가 반미, 반국가적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8월 25일 아침 박 대통령은 김성은 국방부 장관과 김용괴 육군 참모총장에게 위수령 준비를 시켰다. 김성은 장관은 다음 날인 26일 아침에 또다시 데모가 시작되면 즉시 위수령을 발동, 서울지구 위수사령관의 수도경비사령관을 임명하여 수도경비사 자체병력 3개 대대와 서울 근교의 모 사단을 진주시켜 데모를 저지키로 했다. 오전 10시경 서울은 고등학생들까지 가세하여 시위가 과격해졌다. 무장군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압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마녀 학생과 성동공고 고교생 1000여 명이 매국 정권하에 미국은 싫다, 일당 국회 해산하라, 성토는 끝났으니 실력 행사뿐이다 라는 함성을 지르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날 오후 1시 30분경에는 트럭 22대와 지프차 4대에 분승한 약 500명의 무장군인들이 방독면을 착용한 채 고려대학교 교정에 들어가 약 30분 동안 도서관, 강의실, 고대 신문사, 방송실 등의 유리와 실험기구 일체를 권총자루로 부수고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교내에 있던 학생 34명을 연행했다. 이날 오후에는 고려대학교 이종우 부총장과 현승종 학생처장, 여석기 교무처장이
김 국방부 장관과 윤 문교부 장관을 찾아가 항의했다. 김 국방부 장관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군인들이 고려대 앞을 지날 때 학생들이 투석했기 때문에 일부 군인들이 격분해 교정에 들어가 현행범인 학생들을 잡아 경찰에 넘긴 것이다. 기물을 부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1965년 8월 25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전국 방송망을 통해 특별 담화문을 19분간 읽어내려갔다. 이 연설은 박 대통령이 집권기간 중에 행한 연설 중 가장 직설적이고 단호한 표현이 많은 연설에 속한다. 그 뒤에 어느 대통령도 이 연설처럼 학생, 교수, 야당 정치인들을 가차없이 공격하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 연설은 대통령의 당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드문 자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먼저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의 낡고 썩은 버릇과 일부 철부지 학생들에게 직격탄을 퍼부었다. 박 대통령은 반정부 운동가들을 항상 일부로 표현함으로써 심리적인 주도권을 잡으려는 언수를 구사했다. 학생이라고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으며, 학생들이라고 해서 국회 해산을 운운하고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은 이 나라의 전부가 아닙니다. 4.19 이후 이 나라 사회에 새로운 병폐가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학생들의 데모 만능 풍조인 것입니다. 걸핏하면 무슨 성토대회다, 농성단식이다, 데모다, 무슨 투쟁이다 하고 소위 현실 참여라는 명목하에 거리로 뛰쳐나오기를 좋아하는 패단이 생겼으니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만국의 풍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학생 제군, 오늘날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와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정치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를 좋아하는 나라치고 잘 돼가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 물러가라, 국회 해산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학생이 정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거 언제부터 이런 버릇이 생겼습니까? 학생이라고 해서 이런 특권은 절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년간에 걸쳐 만성적인 데모로 시달려온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 데모에 대해 불감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외국 사람이 그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학원에서 학구에 전념하는 대다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순한 동기로, 또 비록 동기에 있어서는 선의일망정, 그 결과에 있어서는 사회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데모 행위를 본직으로 알고 있는 일부 정치 학생의 버릇을 근절시켜야 할 절실한 필요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데모는 우리의 적인 공산주의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유와 명분을 불문하고 학생이 학원 밖으로 뛰쳐나와 가두를 휩쓸고 다니는 이 망국적 풍조를 단호히 시정할 겁니다. 학생 회장 선거에 있어서 금전거래가 공공연히 성행하고 때로는 테러, 납치 등 일반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추잡하고 비루한 행위로 자치단체의 간부가 되어 선량한 학생과 공부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고, 심지어 이 직위를 사회 진출의 미끼로 삼아 소영웅시하는 실로 타기할 기풍이 학원 내에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여러 번 듣고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고 시험 치기 싫어서 한일회담 반대를 핑계삼아 선량한 학생까지 폭력으로 협박해 거리로 끌고 나오는 이러한 무법과 폭력이 횡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불순 학생들은 언필칭 학원의 자유를 부르짖고 학원의 자치를 운운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부조리가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깡패 정치에 항거하여 그것을 무찌른 학생들이 바로 그 깡패의 위치에 대신 들어서서 불법과 파괴를 일삼음으로써 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나 학교의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타 학교가 데모를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면 학교의 명예가 손상된다. 지난번에는 어느 학교가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해야 체면이 선다 운운하는 이따위식 사고방식이 과연 지성인을 자부하는 학생들이 할 행동이라고 봅니까? 그들 일부 학생들 중에는 무능하고 불순하고 간교한 교원들에게 매수되어 학원 민주화 투쟁에 그릇 이용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학생일수록 일부 불순한 정객들에게 매수되거나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애국을 빙자하여 철모르고 날뛰는 예가 허다한 것입니다. 또 일부 교직자들은 어떻습니까? 학생 데모를 영웅시하고 그들을 선동함으로써 자기가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을 은근히 바라는 기회주의자가 있는가 하면 학생의 주장에 아부하고
그 감정에 영합하여 값싼 인기를 얻지 않고서는 자기의 무식과 무능을 감출 수 없는 사이비 학자. 신분이 보장됨을 기화로 삼아 책임도 지지 못할 망언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학자. 이러한 일부 엉터리 학자가 제거되지 않는 한 학문의 자유와 학원의 민주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일부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당 해체를 주장하고 국회 해산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도 그것이야말로 곧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요 구국하는 길이라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억지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이 나라 일부 정치인들의 실태가 아니고 뭡니까? 국가의 진로와 민족의 활로는 아랑곳 없이 공부시켜야 할 학생을 오직 당리당략의 제물로 희생시켜 학생 데모에 힘입어 정권의 횡재를 망상하는 반동정객이 민주정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 또한 이 나라 사회의 현실입니다. 선도되어야 할 학생, 제거되어야 할 교직자, 퇴장되어야 할 정치인. 이들의 수는 엄격히 따져 극히 적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로서의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흐리는 것은 언제나 이 극소수의 일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국위선양의 시대가 열리다. (1965년 8월 25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의 공격적인 특별 담화는 이렇게 계속됐다. 나는 대다수 학생, 대다수 정치인, 그리고 대다수 교직자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크게는 국가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야 하는 이 일부 암적 존재를 뿌리 뽑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겁니다. 한 정권의 운명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민주 한국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조국의 근대화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또 정권의 평화적 교체라는 전통을 수립하기 위해서, 데모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대소를 막론하고 모든 데모를 이 담화를 발표하는 이 시각부터는 철저하게 단호히 단속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학생 데모로 인해 생산과 건설과 증산에 경주해야 할 우리 국력이 얼마나 헛되이 소모되고 있으며 파괴된 공공기물과 일반 시민의 손실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부상한 경찰의 수는 지난 3.24 사태 이래 3,182명이나 됩니다. 또 한 본의 아니면서 불량 학생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와서 부상한 학생 수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막대한 손실을 스스로 자초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미 당하고만 인적, 물적 손실보다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당하게 될 우리의 손실입니다. 10년, 20년 후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이 내일의 주인공으로서의 실력과 자질을 연마하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생기게 될 지도자의 빈곤을 나는 무엇보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과 같은 세대의 일본 학생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를 하고 실력을 닦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날마다 데모나 하고 시간을 낭비하면 공부는 언제 하고 실력은 언제 양성하는 겁니까? 일본을 경계하고 또다시 침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 학생보다도 더 많이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고 실력을 배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직자와 학부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 데모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학원을 폐쇄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데모 만능의 패풍을 기어이 뿌리 뽑아야겠고, 또 교직자가 그 본래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데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추궁하여 교육을 그 본연의 자세로 돌려놓아야 하겠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따라서 나는 다시 강조하거니와 첫째, 모든 학생들은 오늘로써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업에 충실할 것이며, 또 교직자나 학교 당국은 학원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할 겁니다.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무능한 교직자나 학교 당국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고 가차없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한편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치안 당국은 일체의 불법 데모를 더욱 가차없이 단속할 것이며, 대다수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소수 난동자의 발본색원적인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격히 지시해두는 바입니다. 이 연설에 대해 민중당 김대중 대변인은 너무나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논평했다. 이 연설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줬다. 일부 몰지각한 학생, 교수,
정치인들을 겨냥한 박정희의 연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학생 시위는 일반인의 동참을 얻지 못하고 고립되기 시작했다. 1965년 8월 26일 아침, 정부는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윤치영 서울시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시 일원의 위수령을 발동했다. 수도 경비사령부와 인근 육사단 병력이 시내로 들어와 시위 진압에 합류했다. 최욱은 수도경비사령관이 위수사령관이 됐다. 그는 작전권을 가진 비치 유엔군 사령관과 만나 병력 동원에 협조를 받았다면서 계엄령 선포는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무장군인들은 고려대와 연세대로 들어가 시위자를 연행하고 다른 대학에서도 시위대가 교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시위를 취재하던 상당수의 기자들은 군인들로부터 구타당했다. 박 대통령은 27일에는 시위 사태에 책임을 지어 윤천주 문교부 장관과 신태환 서울대 총장을 경질하고 후임에 권오병 법무부 차관과 유기천 교수를 임명했다. 29일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틀 전 국군 장병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예비역 장성 11명 가운데 김홍일, 박병권, 김재춘, 박원빈을 구속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집권자들이야말로 이적 행위자이며 국민 단합을 파괴하는 반민족 행위자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반국가 행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현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자신만만하게 강공책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월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을 고대해온 미국의 존슨 행정부의 묵시적인 지지가 있었고 한국군의 장교단이 일치 단결하여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었던 데다가 야당이 강운파로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과 군부 그리고 중산층의 강력한 지지하에 위수령 선포로서 한일협정 비준반대 시위와 야당의 도전, 언론의 비판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었다. 당시 정부와 군부는 뚜렷한 국가주의적 이념으로 무장돼 있었다. 신념과 논리로 무장된 물리력을 선전, 선동, 지식의 문화 기능이 극복할 수는 없는 법이다. 박 대통령은 학생 시위가 잠잠해지자 위수령 선포 한 달 만인 9월 25일에 위수령을 해제했다. 정부는 1965년 9월에 들어서서 파월 전투부대에 편성에 박차를 가했다. 일개 전투사단의 파견에 따른 군수지원부대 등의 편성으로 총 파월 병력은 17,890명이 됐다. 수도사단이 9,850명, 해병 1개 여단 4,218명, 보충병 268명, 군수지원사령부가 3,554명, 수도사단은 3개 연대 중 2개 연대만 파월 부대에 포함시켰다. 군수지원사령부는 공병, 통신, 병참 등 7개 기술병과의 19개 부대를 경기도 양평군 용문 등지에 집결시키는 방법으로 10일 만에 편성됐다. 1군 사령부는 용문과 강원도 홍천에 파월 장변에 대한 보급물자를 분배하는 사무소를 두고 장비 교환 및 정비를 실시했다. 파월 부대는 9월 4일부터 홍천, 횡성, 용문, 춘천에서 4주간의 교육훈련에 들어갔다. 1965년 9월 20일 박정희 대통령은 동해안 기지에서 파월 전투부대의 제1진으로 선정된 해병 제2여단 결단식에 참석, 유시를 통해서 자유월남을 침략한 공산 세력은 월남의 적인 동시에 우리 한국의 적이며 또한 자유세계 공동의 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웃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도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다가는 그 불이 내 집에까지 번져 집을 태워버리는 것과 똑같이 지금 월남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겁니다. 10월 4일 맹호부대 훈련장에서는 사고가 있었다. 훈련병이 수류탄을 던진다는 것이 발밑에 털어뜨렸다. 중대장 강재구 대위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터진 파편을 대신 받아내면서 부하들을 살리고 산화했다. 10월 9일 청룡부대는 월남 동북해안 캄란항에 상륙, 신상철 주월대사의 환영을 받았다. 10월 12일에는 맹호부대 환송식이 30만 인파가 모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다. 박 대통령은 유시에서 과거 남의 도움만 받아왔던 우리의 역사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새 시대로 전환됐다고 선언했다. 후세에 너희 조상이 누구냐고 묻거든 나의 조상은 트로이 전선에 참전한 용사였다고 일러주라고 하던 고대 히랍 사람들의 긍지를 맹호부대 장병 여러분들도 가져주기 바랍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둘러싼 갈등 같은 것은 월남 파병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의의 정성 모아 맹호용사 환송하자는 표어대로 여야, 남녀노소, 지역의 차이를 넘은 국민적 성원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건너는 장병들을 따랐다. 박정권에 비판적이던 신문들도 떠나는 마음, 보내는 마음, 베트남 통신난 등의 기획기사를 통해서 모처럼 군민 일체의 단결심을 고취했다. (6.25) 동란 때 괴뢰군으로부터 받은 쓰라린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부캐를 때려 눕히는 심정으로 민족의 원수를 갚는다는 매서운 마음으로 공산 게릴라들을 두드려 잡으렵니다. 2년 6개월 사병 생활의 마지막을 월남 베트공 소탕전에서 장식하고 싶습니다. 자유우방을 돕고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면서 또 외국 구경을 해본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친구들 안심하십시오. 날품팔이하는 사람이다. 나이를 먹어 월남에 가지 못하는 게 한이다. 동란 중에 단 하나뿐인 혈육을 잃었다. 멀리 월남까지 공산당을 잡으러 간다니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의 무기와 짐을 내 지게로 날라다 주고 싶다. 5천년 우리 역사상 첫 해외 파병으로서 국위 선양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본국의 가족은 우리 경찰이 보호, 원호할 것이다. 염려 말고 용전해주기 바란다. 일찍이 6.25 사변 때 우리 민족이 경험한 바와 같이 그곳에도 후방에 있는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을 줄로 안다. 이들 피란민, 특히 부녀자, 고아들, 병자들에 대하여 참된 인류애와 친절로서 한국 국민의 인정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란다. 동기생들, 좀 더 시야를 넓혀보자는 것이 이번 자원의 의도였네. 지금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월남은 새로운 역사 창조의 길로 줄다듬치고 있네. 나는 그 줄다름 속에 대한민국의 한 해병으로서 참여하여 역사의 밑거름이 되려는 것이네. 10월 10일자 조선일보는 사이공발 기사에서 사이공엔 한국인 여행자가 많다. 신문기자, 정부관계 공무원도 많지만 실업인들의 수도 만만치 않다. 수출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벌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엿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 우리 젊은 여공들이 봉제공장, 가발공장, 홀치기 공장 등의 수출 전선에서 새 역사 창조의 전면에 나타난 데 이어 젊은 남성들도 월남 전선으로 뛰어들어감으로써 세계사의 중심 무대에 등장하게 됐다. 국위 선양이란 월남 파병 이후의 유행어는 한반도를 떠나 세계를 무대로 뛰기 시작한 한국 남성들의 야성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맹호는 간다. 파월 맹호사단장 겸 주월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 소장, 이윤섭 준장을 부사령관으로 발탁했다. 이 준장은 이동 외과병원 및 태권도 교관단 파병, 비둘기 부대 파병 때의 선발대장, 그리고 맹호부대 파병 때는 연락장교단의 일원으로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월남에 갔다. 그는 미군과 월남군 사이에서 한국군의 지휘, 작전 관할권 문제 등 여러가지 행정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했던 인물이었다. 최명신 장군은 이 장군에게 나는 일선을 책임질 테니 이 장군은 사이공을 책임져 주시오 라면서 동행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 준장이 김성은 국방장관에게 보직 신고를 하자 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 장군에 대한 좋지 않은 보고서가 미군 측에서 올라와 있어요. 월남에서 미국 측과 치열한 논란을 거듭하면서 국익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소. 우리 군도 과거와 달리 이제는 미군을 상대로 소신대로 하는 것이니 개의치 말고 가일층 노력해 주시오. 맹호부대가 미 해군 수송함을 타고 월남으로 떠난 뒤 최명신 장군을 비롯한 사령부 병력은 1965년 10월 20일 미군 수송기 편으로 김포공항을 떠나 그날 저녁 사이공에 도착했다. 다음날 최명신 사령관은 동해안의 퀸온으로 가서 상륙하는 맹호부대를 맞았다. 주월 한국군 사령부가 맨 처음 당면한 문제는 작전 지휘권 문제였다. 주월 미군은 한국에서 그렇듯이 한국군을 주월 미군의 작전 지휘권 아래 두고 싶어 했다. 우리 측은 양국군의 협의체제로 하자고 하여 한국군이 상륙할 때까지 작전 지휘권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10월 23일 캄란의 해병여단으로부터 사이공의 한국군 사령부로 보고가 올라왔다. 미군 야전사령부에서 해병여단의 제2대대에게
임무 변경 명령을 내려 부대를 이동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윤섭 부사령관은 작전 지휘관과 관련한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퀸온에 나가 있던 최 사령관을 찾았다. 전화에 나온 최 장군에게 미 야전사령관과 청룡부대 운용에 관련하여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최 장군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윤섭 준장은 한국군 사령관과 협의도 하지 않고 우리 부대를 통제한다는 것은 지휘체제에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미군 사령부 참모장 로슨 장군을 찾아가 항의하고 이동 명령을 취소시켰다. 이세호 소장을 단장으로 한 파월 전투부대 연락장교단은 맹호부대의 상륙 전에 월남에 가서 작전권 문제에 대하여 미군 측과 논의할 때 파월 한국군의 작전권은 미군 및 월남군과 협의하여 행사한다는 선을 고수했었다. 미국 측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어느 날 밤 박 대통령은 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며칠 전 브라운 대사와 비치 8군 사령관이 날 찾아왔어요. 작전 지휘권의 일원화에 김 장관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니 날더러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각하, 우리의 작전 지휘권을 미군한테 주면 그들은 우리 군을 밀림 속으로 배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360도로 방어해야 하고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김 장관은 월남에서 작전 지휘권이란 결국 작전 지역의 결정권이라고 이해했다. 밀림 내륙 지역을 한국군이 담당할 경우 대민 접촉이 끊어져 외교적 성과는 달성할 수 없고 건설업체를 비롯한 우리 인력 수출의 교두보 확보에도 차질이 예상됐다. 해병대 사령관 출신인 김성은 장관은 박 대통령이 육군 출신임을 감안해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다. 해병은 해군 함정의 화력을 등에 업고 전방의 적과 대치함으로써 내륙에서 사방의 적과 맞서야 하는 육군에 비해 전투력이 크게 발휘됩니다. 주월 한국군이 해안을 따라 배치되면 전방만 감시하면 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사방이 포위될 위험이 있습니다. DMBM프 전투 때 프랑스군 2만여 명이 월맹군에게 포위돼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정권도 위험해집니다. 이해가 빠른 박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맡길 테니 버텨보시오라고 했다. 1965년 11월 2일 맹호부대의 기갑연대가 상륙한 뒤 최명신 사령관은 비로소 미군 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 최 장군은 그동안 미군 측의 회의 참석 요청을 무시해버렸었다. 회의장에 나가니 퀸온 지역을 맡고 있는 라슨 야전군 사령관이 신경질을 냈다. 한국군은 우리가 먹여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봉급도 주는데 왜 우리 통제를 안 받으려 하고? 최명신 장군은 이런 질문부터 던졌다. 우선 이 전쟁의 성격부터 따져봅시다. 이 전쟁은 군사적 전쟁입니까? 아니면 정치적 전쟁입니까? 당신이나 나나 제복을 입고 있으면 정치고 뭐고 신경 쓸 것 없이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군사적 전쟁이란 이야기인데 내가 반문하겠어. 왜 미군은 M16 소총과 B-52 전폭기와 항공모와 헬리콥터로 구성된 항공기갑부대까지 갖고 있으면서도 죽창과 활, 일본군이 쓰다 버린 장총으로 무장한 베트공을 소탕하지 못하고 있어.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정치전쟁입니다. 우리는 월남 국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월남 땅을 빼앗으려 온 것이 아니고 월남을 자립시켜주러 온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한국군의 지휘권이 미군에 속하게 되면 우리는 미군의 청부전쟁에 동원된 군대로 전락합니다.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해야 서로가 당당해집니다. 최명신 주월 한국군 사령관은 미군 지휘관 회의에서 소신 표명을 계속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트모어랜드 사령관을 존경합니다. 한국전대 웨스트 장군은 제82 공정사단의 대령으로서 북한 순천 상공에서 부하들과 함께 낙하산으로 뛰어내려 용맹을 떨친 지휘관이십니다. 저분의 지휘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저분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군 지휘관들도 이해하는 분위기로 돌았다. 이로써 한국군의 지휘권은 미국, 월남 측과 협의하여 행사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게릴라 전술의 전문가 최명신 소장은 육군 본부에서 작전 참모부장으로 일하면서 월남전을 연구했는데 비관적인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한다. 나는 월남전의 작전 개념을 수립하면서도 나 자신은 월남에 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베트공은 군복을 입은 정규군이 아니라
민간인 행세를 하는 게릴라들이었습니다. 월남 정부는 민심을 떠나고 있었고 월맹 지도자 호치민의 인기는 높아만 가고 있었습니다. 9살짜리 꼬마의 호주머니 속에 수류탄이 들어있고 어린아이를 업은 아낙네의 옷 속에 권총이 숨겨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미군의 작전 개념인 수색 및 섬멸 작전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만 생겼습니다. 최명신 장군의 작전 개념은 분리 및 섬멸이었다. 민간인 속에 숨어있는 베트공들을 대민 심리전을 통해서 분리하여 산속으로 격리시킨 뒤 군사작전을 통해서 섬멸한다는 것이었다. 최명신 장군은 미군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 그들이 아시아의 역사, 문화에 얼마나 미숙한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1964년 월맹은 정규군을 월남의 중부 고원 지역으로 침투시키기 시작했다. 이들은 월남에서 조직된 베트공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했다. 무기 표준화를 통해서 베트공과 월맹 정규군은 같은 공용 화기를 쓰게 되었다. 1965년 초 미국은 월맹의 4개 정규사단이 월남에서 작전 중임을 확인하고 롤링 썬더 작전을 시작했다. 이는 정규사단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북위 19도선 이남의 월맹 군사기지들을 폭격하는 작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맹 정규사단의 남침은 계속되어 1965년 말 현재 6만 4천 명이 월남에서 작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월남의 민족해방전선은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을 가졌으나 공산당의 위장 조직에 불과했다. 월남전을 하노이에서 지휘하고 있던 월맹 국방장관 보구엔 지압은 시간이 공산군 편이란 확신하에서 월남전을 정치전쟁적인 성격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전쟁에서 승패는 전장이 아니라 여론과 언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내 정치 무대에서 결판난다. 국제법상 월남전은 월맹에 의한 불법적인 남침이란 성격을 지닌다.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월남은 17도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분단됐기 때문이다. 월맹은 17도선을 무시하고 군단 규모의 정규군을 난파했던 것이다. 난파 방식이 김일성의 남침처럼 기습적인 총공세가 아니라 장기간의 위장침투였기 때문에 국제 여론의 반격을 피할 수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베트공이 월남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반정부 세력인 것처럼 선전했고 세계의 많은 언론들이 월맹 정규군의 명백한 남침을 경시하는 보도 태도를 취했다. 박정희의 입장에서는 국제법을 위반하여 자유진영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남침한 공산 세력을 물리치는데 파병할 도덕적이고 국제법적인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 월남 파병을 통해서 주한미군을 월남 전선으로 빼돌리려는 미국 측의 의도를 사전에 봉쇄하는 한편 파병에 따른 경제적 이득과 국군 현대화에 대한 미국 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실리와 명분을 고루 갖춘 파병이었던 것이다. 그뒤 월남과 미군이 졌고 월남이 월맹에 흡수 통일되었다고 해서 한국의 파병 이후까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는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국가 이익과 국제법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여야 하는 것이다. 통일된 월남이 이제 와서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월맹이 승자였다고 해서 월맹의 공산혁명 노선이 옳았고 그에 반대한 한국의 파병은 나빴다고 해석하는 것은 승패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논의가 될 것이다. 1965년에서 1970년까지의 6년간 월남 파병에 따른 미국 측의 대한 지원 총액은 9억 2,700만 달러였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월남에서 한국 회사들이 미군과 맺은 구매 또는 공사 계약이 3억 5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군의 한국 측이 공급한 물건값이 1억 4,400만 달러, 미군이 부담한 한국군에 대한 각종 해외 수당 지급액이 1억 3천만 달러, 월남 파병을 계기로 유보됐던 군원 이관 계획 액수가 9,300만 달러, 한국군의 군수물자 조달에 대한 미군 측의 지원이 5천만 달러 등등. 1966년부터 1971년간 월남에서 한국 회사들이 벌어들인 외환은 5억 3,700만 달러에 달했다. 공사 및 용역 제공, 한국인 기술자들의 송금, 그리고 군수물자 수출을 통한 외화 가득이었다. 월남전이 절정에 달했던 1968년에는 1억 1,340만 달러, 1969년에는 1억 420만 달러, 1970년은 9,700만 달러에 달했다. 최성기에는 80여 개의 한국 회사와 16,000명의 기술자들이 주로 미군과 계약하에 활동했다. 월남전이 절정에 달했던 1968년의 경우
무역 외수입으로 분류되는 공사, 용역 등 월남으로부터의 각종 외화 가득은 그해 상품 수출액의 36%나 됐다.